소독약 냄새가 병실 전체에 자욱했다. 나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이불 속으로 다시 넣어드렸다. 링거병 속에 수액이 느리게 떨어지는 것이 마치 지금 나의 지쳐버린 심장 박동 같았다. 엄마, 방금 간호사 선생님이 혈당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내일 종합검사 한 번만 더 하면 된대요.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침대 옆 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다. 노랗게 뜬 얼굴에 겨우 미소가 번졌. 서윤아, 그만 나만 지키고 있어. 어서 집에 가서 좀 쉬어. 난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기운을 내 웃어 보이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진료비 청구서를 집어들었다. 청구서에 찍힌 숫자에 속이 쓰려왔다. 입원 보증금, 검사비, 약값, 입원한 지 고작 사흘 만에 월급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나는 서둘러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 씨? 이서윤.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남편 박민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배경이 몹시 시끄러운 걸 보니 주변에 사람이 많은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방금 검사 마치셔서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우리 엄마가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이랑 시골에서 올라오셨어. 6 식구가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잖아. 어서 와서 저녁 좀 차리라고. 민준의 말투에는 상의의 여지라곤 조금도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잠든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 정말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혈압이 아직 안 잡혔다고 하셨고, 일단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저는 나중에. 이서윤, 민준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그러더니 그가 수화기를 맞고 옆 사람과 몇 마디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투는 기묘하게 변해 있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네 엄마 아직 안 죽었으면 당장 굴러 들어와서 밥하래. 순간 혈액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귓가에서 윙잉 소리가 나며 누군가 내 정수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듯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게 떨렸다. 아, 우리 엄마가 원래 말씀이 좀 직설적이시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민주는 심지어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빨리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지난 3년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 생신 때 나는 온종일 분주하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지만 결국 식탁에 앉을 자격조차 없었다. 시누이가 결혼할 때 나는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냈지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항상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가장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신다. 그런데 그들은 나더러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건강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 집으로 가서 시중을 들라고 하고 있었다. 박민준 씨, 나는 내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 엄마 입원 중이시고 저는 엄마의 유일한 딸이에요. 식사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서윤,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우리 엄마랑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이 먼 길 오셨는데 내 태도가 지금 그게 뭐야? 제 태도는 당신들 태도에 달렸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시어머니께 전하세요. 우리 엄마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돌봐드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난 3년간 억눌려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올 출구를 찾았다. 두고 보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내 손은 핸드폰을 거의 쥐지 못할 정도로 떨렸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말투로 민준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 뒤에 밀려오는 감정은 형용할 수 없는 통쾌함이었다. 병실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깨어 계셨다. 힘겹게 손을 뻗어 물컵을 잡으려 하고 계셨다. 나는 황급히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빨대를 입에 대드렸다.
서윤아, 무슨 일 있니? 어머니는 예민하게 나의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셨다. 아니에요, 엄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회사 일에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나를 보셨다. 앙상한 손으로 내 손목을 잡으셨다. 민준이네랑 무슨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해. 엄마가 비록 아프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단다.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다. 지난 3년간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나는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친정에 올 때마다 나는 시댁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에 대한 동화를 정성껏 지어냈다. 심지어 내 비상금으로 선물을 사서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 나는 어머니의 손을 토닥였다. 푹 쉬세요. 내일 또 검사 받으셔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는 묻지 않으셨지만 눈 속의 근심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침대 옆 딱딱한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식 날의 서약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민주는 그때 얼마나 진심 어리게 말했던가. 하지만 현실은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나의 지위는 아내에서 무료 가사 도우미로 전락했다. 민주는 입버릇처럼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나와 시어머니의 갈등 속에서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액정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무음으로 바꾸고 핸드폰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순순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새벽 6시, 병원 복도에는 벌써 눈부신 조명이 켜졌다. 나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간호사가 어머니의 혈압을 재는 것을 지켜보았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잠이 들려고 할 때마다 온갖 악몽에 시달렸다. 혈압이 아직 좀 높네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요. 간호사가 나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서윤 씨도 좀 쉬셔야겠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원을 켰다. 순간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알림음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황급히 무음으로 바꿨다. 부재중 전화 38통. 그중 32통이 민준에게서 4통이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머지 2통은 모르는 번호였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999 플러스 개를 훌쩍 넘겼다. 가장 위 몇 개는 모두 민준이 보낸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한 것이었다. 이서윤, 너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전화를 안 받아? 친척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체면이 뭐가 돼? 좋아, 너 배짱 좋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마지막 메시지는 새벽 2시에 온 것이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화 많이 나셨어. 당신이 와서 밥 한 끼 차리면 다 끝날 일이야. 나는 냉소하며 액정을 잠갔다. 3년 동안 항상 이런 식이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협박, 그 다음에는 불쌍한 척하며 화해를 구걸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 순환에 나는 너무나 익숙했다. 서윤아, 이리 와보렴.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서둘러 침대 곁으로 갔다. 네, 엄마. 왜요? 물 드실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 가장자리를 톡톡 치셨다. 나더러 앉으라는 뜻이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민준이랑 싸웠지?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네가 밤새 끙끙 앓는 걸 내가 다 봤어. 나는 입을 열었다. 습관처럼 아니에요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가에 맴돌던 말은 내가 되어 나왔다. 그 사람들이 저더러 엄마를 버려두고 자기네 친척들 밥 차리러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내가 입원한 거 몰라? 알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준 씨가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내 엄마 안 죽었으면 당장 굴러와서 밥하라고 하셨다고요. 어머니는 분노에 차 침대 난간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셨다. 그러다 너무 세게 친 탓에 기침을 터뜨리셨다. 내가 급히 등을 쓸어들이자 어머니는 내 손목을 꽉 잡으셨다. 이혼해.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다. 그런 집구석,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얼어붙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한 번 참으면 만사가 평온하다고 가르치셨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집안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친척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지 않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처음 들었다. 엄마, 서윤아, 엄마가 예전에는 늘 너한테 참으라고 했지. 네가 괜히 불이익 당할까봐 그랬어.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무시당하는 거야. 엄마가 이 병으로 너랑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혼자 그 불구덩이에 남겨둘 수는 없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저 나에게 짐이 되기 싫으셨을 뿐.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나는 목이 메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다. 이서윤 씨,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돌아보았다. 수간호사인 박 부장님이 진료 기록부를 들고서 계셨다. 박 부장님. 박 부장님은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더니 나에게 말씀하셨다. 서윤 씨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네요. 이렇게 하죠.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간호사들이 어머님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할게요. 서윤 씨는 집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쉬고 옷도 좀 갈아입고 와요. 내가 거절하려 하자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서윤아 말 들어. 집에 가서 씻고 좀 자고 와. 두 분의 성화에 못 이겨 나는 간단히 소지품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셨다. 서윤아 엄마 말 명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병원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두려웠다.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엉망이었다. 머리는 기름지고 눈은 퉁퉁 부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다. 이서윤, 피하고 싶은 일은 꼭 일어나는 법이다. 고개를 들자 흰 가운을 입은 단발머리 여자가 나를 놀란 눈으로 보고 있었다. 몇 초간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야 나는 그녀가 고등학교 동창인 최수연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은 이 병원의 의사였다. 수연아, 너 여기서 일해? 응, 내과 전문이야. 수연이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집안에 누가 아프니? 나는 어머니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수연이는 즉시 어머니의 병력 기록을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겠다고 했다. 몇 마디 나눈 후 나는 급히 가려 했지만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 서윤아, 너 괜찮은 거야? 그녀는 예리하게 물었다. 어머님 아프신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수연이는 학창 시절부터 날카롭기로 유명했다. 의사가 된 후에는 그 특성이 더욱 뚜렷해진 듯 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녀는 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 사이에 뭘 망설여.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내 뒤에서 수연이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병원 정문에 막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또 민준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 여보, 드디어 전화 받았네. 민준의 목소리는 과장된 기쁨으로 가득했다. 어디야? 엄마랑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 다 당신 와서 밥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박민준 씨,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입원 중이라서 당신 네 식구들 시중 들 시간 없다고요. 너 아직도 그 태도야?
민준의 태도가 돌변했다. 우리 엄마 화병 나시겠어.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이 먼 길 오셨는데 이게 손님 대하는 태도야? 내 엄마 입원한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의 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잡았다. 박민준, 잘 들어요. 우리 엄마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고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신 내 집 6식구 손발 멀쩡하잖아요. 직접 밥해 먹을 수도 있고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외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에게는 딸이나 하나뿐이에요. 너, 민주는 길길이 날뛰었다. 이서윤, 너 후회하지 마.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나는 평온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병원 문 앞에 서 있자니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이상하게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마음은 비정상적으로 평온했다. 심지어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에 신발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시부모님 것뿐만 아니라 낯선 신발 몇 켤레도 있었다. 문을 열자 눈앞의 광경에 혈압이 치솟았다. 거실에는 몇몇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누워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과일 껍질이 널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과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위로 파리 몇 마리가 윙윙거렸다. 내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내가 돌아와 밥 해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란 말인가. 이미 실컷 먹고 마시지 않았는가. 어이구, 새아가 드디어 오셨네. 날카로운 목소리가 소파 쪽에서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 김영숙이 나를 삐딱하게 째려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어머님, 나는 치솟는 화를 억누르며 인사했다. 어머니께서 입원하셔서 제가 돌봐드려야 했어요. 입원? 그게 뭐 대수라고. 누가 병 안 걸려봤나? 시어머니는 일어나 허리에 손을 얹었다. 내가 민준이 낳고 사흘 만에 밭일하러 나갔어. 내 엄마만 귀하신 몸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을까 두려웠다.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침실로 들어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나를 막아섰다. 어딜 가? 부엌에 쌓인 그릇 안 보여? 어서 치우고 밥해. 내 작은아버님 내 식구들 곧 일어나서 아침밥 찾을 거야. 나는 그 오만한 얼굴을 보며 문득 모든 것이 황당하게 느껴졌다. 이들이 내가 3년간 참고 견디며 시중들었던 가족이란 말인가.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병원에 가서 저희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고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 그릇들 쓴 사람이 치우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이게 반항하는 거야? 민준아, 박민준, 이리 와서 내 마누라 좀 봐라. 침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민준이 잠이 덜 깬 얼굴로 걸어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너 드디어 정신 차리고 돌아왔구나. 갈아입을 옷 가지러 왔어요. 나는 옷장으로 직진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준이 따라와 목소리를 낮췄다. 너 미쳤어? 친척들 다 있는 데서 우리 엄마 망신을 줘? 나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민준 씨, 우리 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언제 위험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들은요? 실컷 먹고 마시고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나더러 시중들라고요? 민준이 손을 번쩍 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오지 않았다. 눈을 뜨자 그의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쳐봐요. 나는 냉소했다. 다들 보게 하세요. 박씨 집안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말이 무언가를 건드린 듯 민준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여보, 내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비켜요. 나는 그를 밀치고 계속해서 짐을 쌌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아, 쟤랑 무슨 말을 해. 저런 불효막심한 며느리는 이혼해버려. 밥 한 끼 안 차리는 걸 어디다 써먹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다.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내 아픔이었다. 검사 결과 문제는 민준에게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나는 캐리어 지퍼를 올리고 거실로 나갔다. 잠자는 척하거나 구경하는 친척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접이 소홀했네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입원 중이시라 제가 반드시 돌봐드려야 합니다. 편히 계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으로 향했다. 너 감히 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내가 그토록 비위를 맞추려 애썼던 이 늙은 여인을 돌아봤다. 갑자기 그녀가 가련하고 우스워 보였다. 좋아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마침 저도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을 세게 닫는 순간 안에서 히스테릭한 욕설이 터져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나는 생각만큼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짐을 벗은 듯한 해방감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방금 전의 용기는 이제 두려움과 서러움으로 변해 있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한 걸음을 내디딘 이상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병원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다. 박 부장님은 내 퉁퉁 부은 눈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다.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하며 찻잔으로 손을 녹였다. 서윤 씨, 박 부장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까 최수연 선생님이 어머님 뵙고 가셨어요. 저희한테 특별히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하시고요. 두 분 친한 친구 사이인가 봐요. 나는 잠시 멍했다. 수연이가 정말로 마음에 두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는데 최 선생님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시네요. 박 부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혹시 법률 상담 필요하면 자기 친구가 변호사라고 연락해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법률 상담?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수연이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민준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이서윤, 너 대단하다. 우리 엄마 너 때문에 혈압 올라서 쓰러지셨어. 이제 만족해? 내가 말했지. 이대로 안 끝난다고. 나는 액정을 쳐다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는 그가 박민준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집문을 여는 순간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마지막으로 집에 들른 지 사흘이 지났고 눈앞의 광경은 그날보다 더 끔찍했다. 거실 바닥은 무언가 쏟아졌는지 끈적거렸고 탁자 위에는 곰팡이가 핀 배달 음식 용기가 가득했다. 소파 커버는 담뱃불에 지져져 검은 구멍이 몇 개나 나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부엌 싱크대에 쌓인 그릇에서 피어난 푸른 곰팡이와 넘쳐나는 쓰레기통 주변에 꼬인 개미떼였다. 나는 코를 막았다. 이곳이 민준과 나의 집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고작 사흘 만에 어떻게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침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 김영숙이 걸어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눈썹을 치켜떴다. 어이구, 돌아올 줄은 아네. 나는 코를 막았던 손을 내리며 치솟는 분노를 억눌렀다. 어머님, 집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더러워? 시어머니가 냉소했다. 네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네 병든 엄마 간호해야 한다며. 그럴 배짱 있으면 돌아오지를 말았어야지.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필요한 물건 좀 가지러 왔어요. 어머니께서 내일 퇴원하셔서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공주님인 줄 아나 보네.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다.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 동안 알 하나 못 낳은 주제에 어디서 유세를 떨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 명의는 민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 같은 외부인이 어디서 오라가라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지난 3년간 나는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고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보탰으며
심지어 내 비상금으로 민준의 빚까지 갚아주었다. 결국 돌아온 것은 외부인이라는 말이었다. 어머님,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집 계약금 절반은 제가 냈어요. 매달 내는 대출 원리금도 제가 보태고 있고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제 몫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반박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 있다가 이내 길길이 날뛰었다. 뭐야? 이제 우리 박씨 집안 재산까지 넘봐? 민준아, 박민준, 이리 와서 들어봐. 내 마누라가 우리 집 재산 나눠달란다. 민준이 침실에서 뛰쳐나왔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 역시 며칠간 편치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나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돌아왔구나.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나는 그를 지나쳐 옷장으로 직행했다. 나와 어머니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민준이 따라와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아, 그만 좀 해. 엄마요, 며칠 혈압 때문에 고생하셨어. 네가 그냥 한번 숙이고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요? 나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민준 씨, 이 집 꼴 좀 봐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요.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실컷 먹고 마시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네가 우리를 내버려둬서 그런 거잖아. 민주는 심지어 당당했다. 네가 사흘 동안 집 나가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는데 우리더러 어쩌라고?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당신들 성인 6이서나 하나 없다고 밥도 못 해 먹고 설거지도 못하고 쓰레기도 못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서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네가 지금 남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위아래도 없어? 우리 박씨 집안이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게 팔자 사나워서지. 나는 그녀의 고함을 무시하고 계속 짐을 쌌다. 그때 다른 두 침실문도 열리며 낯선 남녀 몇몇이 나왔다. 민준의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인 듯했다. 그들은 나를 괴물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게 민준이 마누라야? 얼굴은 반반한데 왜 저렇게 철이 없어? 듣자 하니 자기 엄마 때문에 시댁도 내팽개쳤다며. 침례의 진녀, 요즘 애들은 너무 곱게 자라서 문제야. 나는 못 들은 척 캐리어를 끌고 떠날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 문 앞을 막아섰다. 가고 싶으면 지난 사흘간 밀린 집안일 다 하고 가. 이 집 꼴 좀 봐. 다 너 때문이야. No. 나는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문득 모든 것이 황당하게 느껴졌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 사흘간 저는 집에 없었어요. 이 쓰레기 제가 버린 거 아니고, 이 그릇 제가 쓴 거 아니고, 이 집 제가 어지럽힌 거 아니에요. 어지럽힌 사람이 치우는 게 맞아요. 너,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며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엄마 하고 외치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따귀는 날아오지 않았다. 눈을 뜨자 민준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안색이 몹시 나빴다. 이러지 마세요. 이웃들 들으면 창피해요.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꺼져. 내 그 병든 엄마 데리고 멀리 꺼져버려. 우리 박씨 집안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이혼해. 당장 내일 가서 이혼 도장 찍어. 좋아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이혼하죠. 이 말은 방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서윤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요. 나는 또박또박 반복했다. 박민준 씨, 지난 3년간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당신들 시중 안 들어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래졌다. 너 후회하지 마.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나는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막아섰다. 가고 싶으면 가. 대신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 그거지 같은 짐 다 들고 가. 그리고 다시는 이 박씨 집안 문턱 넘을 생각 마.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생활비 다 토해내고 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생활비요? 그래. 시어머니는 당당했다.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잤잖아. 돈 내야지.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그가 한마디라도 상식적인 말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황당한 요구를 묵인한 것이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다. 마침 제가 3년간 가계부를 썼거든요. 제 월급은 매달 350만 원, 생활비로 200만 원씩 냈어요. 민준 씨 월급은 300만 원, 생활비로 100만 원 냈고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작년에 민준 씨 사촌 결혼할 때 제가 축의금으로 50만 원 냈고, 재작년에 어머님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원비 120만 원 보탰어요. 나는 가계부를 넘기며 점점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계산해 드릴까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갑자기 가계부를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헛소리. 누가 봤는데? 누가 증인인데? 나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보며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어머님, 잊으셨나 봐요. 요즘은 전자결제 시대예요. 모든 계좌이체 기록은 은행에 다 남아있어요. 하.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이내 분노에 차 소리쳤다. 꺼져, 당장 꺼져. 민준아, 내일 당장 이혼해. 저런 여자를 데리고 뭐해. 애 하나 못 낳는 걸. 그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다. 불임검사 보고서에는 분명히 문제가 민준에게 있다고 나왔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겁쟁이처럼. 그 순간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사라졌다. 박민준 씨,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구청에서 봐요. 말을 마치고 나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욕설과 민준의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차가운 금속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결국 한편이 희극에 불과했다. 병원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다. 내 퉁퉁 부은 눈과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보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서윤아, 엄마, 우리 내일 퇴원해요. 나는 억지로 기운을 내 웃었다. 병원 근처에 단기 임대 오피스텔 하나 구했어요. 어머님 정기 검진 받으러 다니기 편할 거예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그 애랑 정말. 네, 이혼해요. 내일 서류 정리하러 가요. 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나는 그녀의 앙상한 몸을 껴안았다.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만약 엄마가 아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수연이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 똑 부러지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네, 강지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연 씨 친구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혼 문제로 상담하고 싶어서요. 이서윤 씨, 말씀해주신 상황에 근거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강지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그녀의 진지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나와 어머니는 그녀 맞은편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 몸이 허약했지만 기어코 나를 따라오셨다. 첫째, 부동산 문제입니다. 강 변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려 서류 하나를 띄웠다. 신혼집 계약금 절반을 내셨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박민준 씨 이름만 있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 사람이 그래야 대출 이자가 싸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강 변호사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습니까? 네,
나는 서둘러 모바일 뱅킹 기록을 찾아 보여주었다. 이게 3년 전 건설사에 이체한 1억 5천만 원이에요. 비고란에 아파트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No. 강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더라도 이의체 내역이 있으면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었다.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강 변호사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박민준 씨가 어머님 치료비를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하셨죠? 목이 메어왔다. 네, 제가 집에 돌아가 잘못을 빌지 않으면 자기한테서 돈 한 푼 받을 생각 말라고 했어요. 이런 나쁜 놈. 어머니가 분노의 몸을 떨었다. 강 변호사는 침착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가정폭력의 한 종류인 경제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새로 시행된 가정폭력 방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윤 씨, 그가 그렇게 말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직접 말로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카톡으로 나는 핸드폰을 뒤져 돌아오지 않으면 내 엄마 치료비 끊을 줄 알아. 라는 협박 메시지를 찾아냈다. 좋습니다. 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이건 아주 유용한 증거입니다. 다른 협박 메시지는 없나요? 나는 밤새도록 대화 기록을 넘겨보았다. 볼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지난 3년간 민준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무심함에서 명령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점차 심해졌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참고 견뎠다니. 이것도요. 나는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서윤, 너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강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했다.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윤 씨, 몸에 상처는 없으신가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을 만졌다. 그곳에는 지난번 민준이 나를 잡아끌 때 생긴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가끔 저를 밀치거나 했어요. 서윤아, 어머니가 놀라서 나를 보셨다. 넌 한 번도 엄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니?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걱정하실까 봐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강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남편분은 이혼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군요. 당신이 그냥 으름장 놓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유형의 가족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극단적인 수단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인 수단이요? 나와 어머니가 동시에 물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심지어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윤 씨, 지금 어머님과 지내는 곳은 안전합니까? 나는 병원 근처 단기 임대 오피스텔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곳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몇 가지를 최대한 빨리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이 끝났을 때 내 수첩은 빽빽하게 3페이지나 채워져 있었다. 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셨다. 어머니는 내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내 팔을 꼭 붙잡고 계셨다. 서윤아, 변호사 비용 비싸지?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일하는 웨딩 플래닝 회사 대표님께 연락드렸더니 디자인 외주를 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왕 대표님의 반응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흔쾌히 휴가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었다. 김 팀장, 디자인 실력 좋다고 소문났던데 내 친구 회사에서 웨딩 관련 포스터 디자이너 찾는데 외주 한번 해볼 생각 없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다. 월급은 빠듯했지만 디자인 외주는 건당 보수가 꽤 컸다.
잘만 하면 수입이 2배가 될 수도 있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어머니를 쉬게 해드린 후 바로 노트북을 켰다. 왕 대표님이 보내준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은 명확했다. 나는 창작에 몰두하며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었다. 저녁 8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민준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다. 누구니? 어머니가 방 안에서 물으셨다. 광고예요. 나는 민준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핸드폰 액정이 밝아지며 민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서윤아,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내일 구청에서 봐요. 나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했다.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 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후회하고 계셔. 봐. 내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백합도 사왔잖아.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결혼 3년 동안 그는 내가 백합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박민준 씨, 그만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혼해서 재산 분할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문 밖은 몇 초간 침묵에 잠겼다.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이서윤, 너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내가 너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나 없으면 내 그 병든 엄마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걸? 역시 이것이 진짜 박민준의 모습이었다. 신경 꺼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 전원도 꺼버렸다. 어머니가 침실에서 나오셨다. 안색이 창백했다. 민준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어머니 손에 무언가 들려있는 것이 보였다. 엄마,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나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다. 여기 5천만 원 있다.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온 유족 보상금이야. 내가 너 시집 갈 때 주려고 계속 모아뒀어. 엄마,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바보 같은 소리. 어머니가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엄마한테는 너 하나뿐인데 내 것이 내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다. 어머니에게서 나는 익숙한 양냄새를 맡으며 반드시 어머니가 좋은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어머니가 막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수연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활기차게 인사했다. 저는 서윤이 고등학교 동창 최수연이라고 해요. 퇴원하셨다는 얘기 듣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 등록된 주소 보고 왔지. 수연이가 윙크했다. 안 들여보내줄 거야? 어머니는 기쁘게 수연이의 손을 잡았다. 어서 들어와. 서윤아, 차 내와라. 수연이는 어머니를 간단히 진찰하고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강 변호사님한테 다 들었어. 너 정말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야?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바로 서류 정리하러 갈 거야. 박민준이 그렇게 쉽게 동의할까? 수연이가 예리하게 물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가 알겠어. 하지만 이번엔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수연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거 가지고 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가 거절하려 할 때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대화는 끊겼다. 수연이는 떠나기 전 나에게 몰래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위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우리 사촌 오빠 경찰서에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오전 10시. 나는 혼자 구청 앞에 서 있었다. 민주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막 자리를 뜨려 할 때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급정거했다. 민준이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서윤아,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내가 앞으로는 다 내 말 들을게. 엄마도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하신댔어. 나는 손을 뿌리쳤다. 민준 씨, 너무 늦었어요. 너 밖에 남자 생겼지? 민준의 표정이 돌변했다. 그 최수연이라는 의사? 아니면 내 회사 대표?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왜 갑자기 이혼하자는 건데? 민주는 눈이 벌개져 있었다. 고작 밥 한 끼 안 차려줬다고? 그 이유를 누가 믿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민준 씨, 우리 사이의 문제는 그 한 가지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봤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어요. 나는 당신들 집에서 그냥 무료 가사 도우미, 언제든 때리고 욕해도 되는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어느 집 며느리가 그렇게 안 살아? 민주는 당당했다. 우리 엄마가 나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네가 좀 맞춰줄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내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완전히 꺼트렸다. 나는 구청문으로 돌아섰다. 가요. 서류 정리하러. 잠깐만, 민준이 나를 붙잡았다. 이혼하겠다면 좋아. 하지만 집은 넘볼 생각 마. 그건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역시 결국은 재산 때문이었다. 민준 씨,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 제가 절반 냈어요. 매달 대출 원리금도 제가 200만 원씩 당신 계좌로 보냈고요. 은행 기록 다 있어요. 당신이 인정 안 하면 우리 법정에서 봐요. No. 민준의 안색이 변했다. 너 변호사 샀어? 누가 가르쳐 줬어? 그 최수연이라는 애가. 제가 직접 공부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민준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서윤아, 우리 그만 싸우자. 응? 봐, 나도 구청까지 왔잖아. 이게 내 진심이야. 일단 집으로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그는 말하며 나를 택시 쪽으로 끌고 갔다. 힘이 엄청났다. 나는 있는 힘껏 저항했지만 그의 손에 손목이 단단히 붙잡혔다. 이거나요. 내가 소리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뭘 봐? 부부싸움하는 거 처음 봐. 민준이 험악하게 쏘아붙이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물러섰다. 그는 나에게 목소리를 낮춰 협박했다. 이서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진짜 법정까지 가서 개망신당하고 싶어? 네가 네 엄마 제일 신경 쓰잖아. 내가 어떻게 할지 믿어? 안 믿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험 있는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경찰 제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준을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다. 경찰관님, 저희 그냥 부부싸움하는 겁니다. 민준은 즉시 손을 놓고 비굴하게 웃었다. 경찰은 그를 무시하고 나에게 물었다. 부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그를 알아봤다. 수연이가 준 사진 속의 남자였다. 그녀가 사람까지 붙여놓았을 줄은 몰랐다. 네, 필요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경찰 곁으로 다가섰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민준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서윤, 너.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경찰이 내 앞을 막아섰다. 이 부인께서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면 저희는 스토킹 혐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경찰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원한으로 바뀌었다. 좋아, 이서윤, 너 잘났다. 우리 두고 보자. No. 그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에 올라타 사라졌다. 경찰이 나의 안전을 확인하고 떠난 후 나는 구청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 이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 팀장님, 이 디자인 고객님이 아주 만족하셨어요. 추가 주문까지 하신대요. 웨딩 플래닝 회사의 신입 직원이 흥분해서 달려와 나에게 밀크티 한 잔을 건넸다. 왕 대표님께서 앞으로 큰 고객들 디자인은 다 팀장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나는 밀크티를 받아들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지는 것을 느꼈다.
2주 전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민준과 그 가족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일은 의외로 순조롭게 풀렸다. 왕 대표님이 주는 외주가 하나둘 늘면서 수입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고마워요. 왕 대표님께 새 주문건도 오늘 오후까지 완성할 수 있다고 전해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디자인 프로그램을 열고 웨딩 사진의 색감을 다시 조정했다. 점심시간 나는 핸드폰을 꺼내 단기 임대 오피스텔의 홈캠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셨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계셨다. 민준의 집에서 나온 후 어머니의 병세는 많이 안정되었다. 의사는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강 변호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박민준 씨가 협의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에 소장 접수했으니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마음이 무거웠다. 민준이 이혼을 미루는 목적은 분명했다. 내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내가 마음을 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가 계산을 잘못했다. 김 팀장, 왕 대표님이 어느새 내 뒤에 서 계셨다.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일 큰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 해야 하는데 김 팀장이 나랑 같이 갑시다. 디자인 비용도 좀 더 높게 협상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감격했다. 대표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뭘, 우리 사이에. 왕 대표님이 목소리를 낮췄다. 집안일 좀 들었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코끝이 찡해져 나는 급히 고개를 숙여 감정을 숨겼다. 아니에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근할 무렵 하늘에서 가랑비가 흩날렸다. 회사 정문을 막 나섰을 때 검은 우산이 갑자기 내 머리 위를 덮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연이었다. 가는 길에 너 데리러 왔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네가 야근한다고 하시길래 또 밥 거르는 건 아닌지 보러 왔지. 그제야 나는 저녁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말했어? 오늘 어머님 정기검진일이었거든. 회복이 아주 좋으셔. 수연이는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끼었다. 가자. 근처에 새로 생긴 죽 전문점 알아. 뜨끈한 전복죽 먹자. No. 뜨끈한 전복죽이 속에 들어가자 온몸이 따뜻해졌다. 수연이는 나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다. 강 변호사한테 박민준 태도 들었어. 너 괜찮아? 생각보다 강해. 나는 그릇 속에 죽을 저으며 말했다. 다만 엄마가 걱정돼. 박민준은 내가 뭘 제일 신경 쓰는지 잘 알거든. 수연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서윤아, 너 혼자 아니야. 우리 모두가 있잖아. 눈가가 뜨거워져 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아, 맞다. 그날 내 사촌 오빠 정말 타이밍 좋게 나타났어. 고맙다고 전해줘. 사실 수연이가 잠시 망설였다. 우연이 아니었어. 내가 박민준이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돼서 오빠한테 구청 근처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었어.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너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도 안 했잖아. 수연이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우리 엄마가 예전에 가정폭력 당하셨는데 이혼을 못 하셨거든. 결국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우리는 하나의 우산 아래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회사 안내 데스크 번호였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신입 직원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어떤 할머니가 사람들을 데리고 회사로 쳐들어와서 팀장님이 자기 아들 꿰어냈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왕 대표님이랑 실랑이 중이에요. 순간 혈액이 굳어버렸다. 시어머니였다. 나 바로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회사로 달려가려 했다. 수연이가 나를 붙잡았다. 잠깐만, 내 사촌 오빠한테 연락하고 같이 가자. 우리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시어머니 김영숙이 중년 여성 2명을 데리고 안내데스크를 맡고 왕 대표님의 코앞에 대고 악을 쓰고 있었다. 당신이 내 며느리 꼬드긴 그 대표라는 작자야? 염치도 없지. 왕 대표님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주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존중?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희 같은 불륜남녀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서윤은 어딨어? 당장 굴러나오라고 해. 할 짓은 다 해놓고 숨어있긴. 나는 문으로 뛰어들어갔다. 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든 저한테 하세요. 무고한 사람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흠칫하더니 이내 싸움닭처럼 온몸에 깃털을 세웠다. 좋아. 드디어 얼굴을 비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예단비 2억 들여 데려온 며느리입니다. 사장이랑 바람나서 남편을 버리겠다는 년이에요.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나는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어머님, 제발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저와 대표님은 그냥 정상적인 상하관계일 뿐입니다. 누가 내 엄마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그녀는 사진 한 뭉치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왕 대표님과 사무실에서 디자인을 논의하는 장면이었다. 교묘한 각도에서 찍혀 정말로 다소 애매해 보였다. 왕 대표님이 허리를 숙여 사진을 주워들었다. 화가 나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건 악의적인 도찰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해, 어디에 봐.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너희를 간통으로 고소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하시죠. 우렁찬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모두가 돌아보자 수연이가 경찰 2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중에는 그녀의 사촌 오빠도 있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경찰이 엄숙하게 물었다. 접니다. 왕 대표님이 한 걸음 나섰다. 이분들이 업무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저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 조금 기가 죽었지만 입으로는 지지 않았다. 경찰관님, 저희는 그냥 저희 집 며느리 찾으러 온 겁니다. 이 사장이 막아서 그런 거지요. 아주머니, 경찰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공공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즉시 떠나지 않으시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경찰이 간통한 놈들 편을 들어주네. 수연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올렸다. 계속 연기하세요.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올려서 박씨 집안 어르신 수준이 어떤지 다 보게 해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수연이를 아큰언하게 쏘아봤다. 넌 또 뭔데 끼어들어? 병원 의사이자 이서윤 씨의 친구 최수연입니다. 수연이가 살짝 미소 지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주머니의 방금 발언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즉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래졌다가 하얘졌다. 결국 친척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섰다.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다. 이서윤, 너 나한테 두고 보자. 민준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들이 떠난 후 회사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드렸네요. 김 팀장 탓 아니야. 왕 대표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저런 사람들 나도 많이 봤어. 그보다 당신 신변은 안전한 거야? 수연이의 사촌 오빠가 먼저 말했다. 저희가 이 일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서윤 씨와 어머님께서는 거처를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시고요. 그날 밤 나와 어머니는 수연이가 마련해준 은밀한 아파트로 급히 이사했다. 어머니는 내내 침묵하셨다. 짐을 다 푼 후에야 내 손을 잡고 물으셨다. 서윤아, 위험한 건 아니겠지? 그냥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까? 엄마,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핸드폰을 열어 민준이 방금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개 같은 년, 감히 우리 엄마를 망신시켜? 너랑 내 그 병든 엄마 편히 살 생각 마라. 어머니는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협박이잖아. 경찰에 신고하자. 네, 이미 캡처해서 저장해뒀어요.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강 변호사님께서 이것도 다 가정폭력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깊은 밤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다. 왕 대표님은 오늘 일로 나를 질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셨다. 나는 2배로 노력해야 했다. 수입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디자인 작업을 하던 중 핸드폰이 갑자기 밝아졌다. 민준의 사촌, 이진우에게서 온 카카오톡 친구 신청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서윤 씨, 이렇게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요. 진우의 메시지가 바로 나타났다.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경계하며 답장했다. 무슨 일인데요? 대화창에는 상대방이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한참 동안 떠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내용은 나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다. 민준이 형 결혼 전부터 불임인 거 알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다 알았고요. 서둘러 결혼한 것도 그냥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회사에 인연된 내연녀도 있어요. 뒤이어 날아온 것은 건강검진 진단서 캡처본과 몇 장의 다정한 사진이었다.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떤 것은 나와 민준의 결혼기념일에 찍힌 사진이었다. 나는 액정을 쳐다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더러 애도 못 낳는다고 그토록 욕했던 거구나. 그래서 민준이 그토록 자주 야근했던 거구나.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쳤다. 진우가 답장했다. 더는 못 보겠어서요. 박씨 집안 사람들 하는 짓이 너무 치사해요. 필요하면 제가 법정에서 증언해 드릴게요.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핸드폰을 껐다. 창가로 다가가 밤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분노, 역겨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한 가닥의 안도감도 섞여 있었다. 나는 마침내 이 결혼의 진실을 보았고 완전히 미련을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증거들을 모두 강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아주 유용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보니 박민준 씨가 결혼 전 2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상환했더군요. 이 부분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이렇게 아이러니했다. 박씨 집안이 나를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했을 때 반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후에 왕 대표님이 갑자기 전 직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나는 어제의 소동에 대해 논의하려는 줄 알고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왕 대표님은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선언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러브포에버 웨딩그룹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겁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회의가 끝난 후 왕 대표님이 나를 따로 남겼다. 김 팀장, 러브포에버에서 이사님이 김 팀장 디자인을 보고 아주 감탄하셨어. 그분들이 새 프로젝트를 김 팀장한테 맡기고 싶어 하시는데 보수도 아주 두둑해. 관심 있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제가요? 당연하지. 왕 대표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아, 그리고 어제 이름 마음에 두지 마. CCTV 영상 다 저장해뒀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행패 부리면 우리도 법대로 할 거야. 회사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문득 운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씨 집안은 나를 심연으로 밀어넣으려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이서윤 씨, 제공해주신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동시에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액도 증액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거울에 비친 창백한 내 얼굴을 보았다. 이길 가능성이 클까요? 매우 큽니다. 강 변호사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민준 씨의 불임사실 은폐와 외도 행위는 명백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협박 메시지와 회사에서의 난동은 모두 유리한 증거입니다. 다만요. 박민준 씨가 궁지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강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신변보호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컴퓨터를 켜서 은행 잔고를 확인했다. 지난 2달간 받은 외주비와 원래 있던 저축을 합치니 6천만 원이 넘었다. 나와 어머니가 당분간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완전히 독립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경계하며 현관문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택배 기사였다. 최근 나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모든 생필품은 박 씨 집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이서윤 씨, 서류입니다. 택배 기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다. 봉투를 뜯어본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법원 등기 우편이었다. 박민준이 나를 상대로 부부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 은행 계좌를 동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개자식. 나는 분노에 몸을 떨며 즉시 사진을 찍어 강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전형적인 맞소송 수법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다급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혼자 외출하지 마세요. 박민준이 당신이 사는 곳을 알아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커튼 틈을 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랐다. 어머니가 침실에서 나오셨다. 내 안색을 보고 바로 긴장하셨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나는 재빨리 등기우편을 숨겼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훨씬 좋아. 어머니가 내 손을 토닥였다. 네가 요즘 너무 긴장하고 있어.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코끝이 찡해졌다. 이혼 소동이 시작된 이후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를 챙겨주셨다. 마치 지난 3년간 못해준 모정을 다 보상해주려는 듯이. 네, 그럼 마트 가서 고기 좀 사올게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금방 돌아올게요. No. 안전을 위해 나는 일부러 모자가 달린 외투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까지 썼다. 단지 내 상가는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였다.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막 나섰을 때 날카로운 경적 소리에 하마터면 뛰어오를 뻔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맹렬히 돌진해 내 앞에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고 민준의 험악한 얼굴이 나타났다. 여보, 오랜만이네.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에게 팔을 붙잡혔다. 어딜 급하게 가. 법원 등기 우편 받았지? 집에 가서 차분히 얘기 좀 하자. 이거 나요?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우린 이제 이혼할 사이잖아요. 민준의 손은 쇠집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혼? 내가 동의했나? 그가 내 귓가에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서윤, 네가 고작 변호사 하나 사서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무 순진해. 내가 소리치려 입을 열자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그만 투정 부려. 엄마가 아프셔서 당신만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의 연기에 속아 그저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내가 멍한 틈을 타 민주는 나를 차 안으로 억지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나는 미친 듯이 차창을 두드렸지만 그는 못 들은 척 차에 시동을 걸고 떠나버렸다. 박민준, 이건 납치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핸드폰을 더듬었다. 이거 찾아? 민준이 냉소하며 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창문을 내리고 그대로 밖으로 던져버렸다.
나는 핸드폰이 길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차는 결국 예전 집 앞에 멈췄다. 3년 만에 나는 이 장소가 이토록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 민주는 나를 끌고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자마자 나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렸다. 똑똑히 봐. 여기가 내 집이야. 그가 포효했다. 도망가 봐. 왜 안 도망가는데?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어머니가 없는 것을 보고 조금 안도했다. 민준 씨, 우리 그냥 좋게 헤어지면 안 될까요? 헤어져? 그가 비웃으며 내 앞에 쭈그려 앉아 나와 눈을 맞췄다. 이서윤, 내가 왜 굳이 너를 다시 데려왔는지 알아? 그는 서류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다. 봐, 곧 법원에서 판결 날 땅이야. 재개발 보상금이 적어도 30억은 나와. 그런데 부부 공동 서명이 필요하대.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나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서명 안 할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돈 저랑 상관없어요.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지. 민준이 갑자기 내 목을 졸랐다. 잘 들어. 오늘부터 넌 어디도 못 가. 언제 서명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네 자유가 결정될 거야. 그가 손을 놓자 나는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민주는 냉담하게 나를 쳐다보고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분명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다. 수연이나 강 변호사와도 연락이 안 될 테니 경찰에 신고했을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통신기기는 다 빼앗겼다. 현관문은 비밀번호 자물쇠였고 나는 새 비밀번호를 몰랐다.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완전히 죄수가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민준이 마침내 침실에서 나와 나에게 빵 한 봉지를 던져주었다. 먹어, 굶어 죽지는 마. 민준 씨,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협상을 시도했다. 당신 이러는 거 불법이에요. 나를 보내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게요. 무슨 농담을. 그가 비웃었다. 부부싸움이 무슨 불법이야. 경찰은 이런 집안일에 신경도 안 써. 내일 내가 너 데리고 법원 가서 소송 취하할 거야. 그리고 얌전히 서명하고 보상금 받자.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멈췄지만 협박의 의미는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침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새벽 3시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혹시 예비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재 문은 잠겨 있었다. 부엌 큰 칼 같은 도구들은 모두 잠긴 서랍 안에 들어 있었다. 절망하며 거실로 돌아왔을 때 문득 TV 장식장 아래에 있는 낡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잡동사니를 넣어둔 상자였다. 그 후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낡은 잡지들 밑에서 딱딱한 물체가 손에 잡혔다. 나의 구형 핸드폰이었다. 3년 전에 쓰던 모델로 아직 작동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새 핸드폰으로 바꾼 후에는 무심코 이곳에 던져두었던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놀랍게도 배터리가 30%나 남아있었다. 더 운이 좋았던 것은 이 핸드폰의 유심칩이 계속 꽂혀 있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정지 상태였지만 긴급 통화는 가능했다. 나는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수연이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그녀의 잠결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 민준이한테 감금당했어. 예전 우리 집 주소야. 빨리 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의 흉악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게 같은 년 감히 구조 요청을 해? 그가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지시겨 부숴버렸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손바닥이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매를 벌어야지. 민준이 내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칸날 부겐이 된 쩌슌시 부식나.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문득 웃음이 나왔다. 때려요. 계속 때려요. 이 상처들이 다 증거가 될 테니까.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욱 포악해졌다. 네가 내가 못할 줄 알아? 그가 발을 들어 차려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관리실입니다. 아래층에서 댁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요. 민준은 욕을 하며 문을 열러 갔다. 문이 조금 열리는 순간 문이 거칠게 안으로 밀쳐지며 경찰 3명이 들이닥쳤다. 그 뒤에는 수연이와 그녀의 사촌 오빠가 있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수연이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서윤아, 괜찮아? 알고 보니 내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의심을 품고 수연이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수연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내 구형 핸드폰의 짧은 통화 기록으로 위치를 추적해 이곳을 찾아냈다. 박민준 씨, 당신은 불법 감금 및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여자는 내 아내예요. 민준이 발버둥 치며 외쳤다. 이건 집안일이라고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이것은 집안일이 아닙니다. 수연이의 사촌 오빠가 차갑게 말했다. 또한 우리는 당신이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연행된 후 수연이는 내 얼굴의 상처를 간단히 치료해주고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서를 작성하게 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어머니가 이미 자신의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졌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나는 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법원에서 방금 신변보호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당신과 어머님에게서 최소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즉시 구속됩니다. 조서를 다 작성하니 이미 새벽이었다. 수연이는 나를 자기 집에서 쉬게 했다. 가는 길에 나는 지친 몸으로 차창에 기댔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아, 맞다. 수연이가 갑자기 말했다. 네가 나한테 조사해달라고 했던 거 결과 나왔어. 박민준, 정말로 재산은 닉했더라. 개발지구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더 있는데 결혼 후 번 돈으로 샀지만 명의는 자기 엄마 이름으로 해놨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강 변호사님은 뭐래? 추후 청구 가능하대. 수연이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서윤아, 이번에는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박씨 집안 사람들은 뿌리부터 썩었어.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수많은 작은 주먹질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얼굴의 상처에서 오는 욱신거림을 느꼈다. 이번만큼은 박씨 집안이 나와 어머니를 해칠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원고 이서윤 씨,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민준과 그의 변호사를 보았다. 석 달이 지나는 동안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했다. 재판장님,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제 남편 박민준과 그 가족은 장기간 저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위독하셨을 때 그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치료비를 끊겠다고 협박하며 저에게 온 가족의 시중을 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어떠한 폭력 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원고의 망상입니다. 강 변호사는 침착하게 응수했다. 저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서류한 뭉치를 제출했다. 이것은 병원 상해 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협박 문자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박민준 씨가 웨딩 플래닝 회사에서 난동을 부린 CCTV 영상입니다.
판사는 꼼꼼하게 증거를 살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몰래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청석에는 수연이와 왕 대표님, 심지어 몇몇 기자들까지 앉아 있었다. 이 이혼 소송은 가정폭력 방지라는 이슈와 맞물려 이미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었다.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민준을 보았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며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위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모두 오해이며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이 과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봤다. 원고에게는 외도의 의심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왕 대표님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건 명예훼손입니다. 정숙?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피고 측 변호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민준의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이전에 회사에서 행패를 부릴 때 바닥에 내던졌던 그 사진들이었다. 강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고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진들은 교묘한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에게는 박민준 씨가 장기간 외도를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제공한 다정한 사진들을 제출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자신의 불임 사실을 숨긴 채 장기간 원고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법정은 술렁거렸다. 민준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며 벌떡 일어섰다. 그건 조작된 거야. 앉으시오. 판사가 민준을 엄하게 쳐다보고 증거를 계속 살폈다. 원고 측, 더 보충할 내용 있습니까? 강 변호사는 승기를 잡고 계속했다. 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다수의 재산 은닉 행위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조사를 제출했다. 이 개발 지구의 오피스텔은 혼인 후 공동재산으로 구매되었으나 피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눈에 띄게 당황했다. 그것은 피고 어머니의 재산으로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그렇습니까? 강 변호사가 냉소했다. 구매 자금 전액이 원고와 박민준 씨의 공동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완전한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민준의 얼굴이 파래졌다가 하얘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 씁쓸한 쾌감이 밀려왔다. 이것이 내가 3년간 사랑했던 남자였다. 뼛속까지 썩어 있었다. 휴정 시간, 나는 복도에서 민준의 사촌 진우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민준이 형이랑 형수님이 재산 빼돌리려고 작당하는 녹음 파일 있어요.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 괴롭히는 거 더는 못 보겠어서요. 박씨 집안 사람들 하는 짓이 너무 치사해요. 다시 개정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기울었다. 강 변호사는 하나둘씩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고 민준의 변호사는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마지막으로 모자가 재산 은닉을 모의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을 때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서윤 이개 같은 년, 외부인이랑 짜고 내 남편을 해쳐? 판사가 법봉을 세게 내리쳤다. 박민준 씨,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정모독죄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결국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추후 선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의 대부분 주장을 지지할 것임을 암시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던졌지만 강 변호사가 대부분 막아주었다. 나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다. 저는 모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너의? 그날 밤 수연이와 왕 대표님은 나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어머니는 안색이 많이 좋아지셔서
와인 한 잔을 드실 정도였다. 서윤아, 저것 좀 봐. 수연이가 갑자기 TV를 가리켰다. 지역 뉴스에서 우리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내가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제목은 직장 여성의 용감한 가정폭력 저항, 법의 정의를 세우다였다. 너 유명인 됐네. 수연이가 내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왕 대표님이 잔을 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야. 러브포에버에서 이사님이 보도 보고 특별히 전화하셨어. 내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하고 싶으시다고? 스튜디오요? 나는 멍해졌다. 저는 아직 조만간의 일이지. 왕 대표님이 윙크했다. 내 재능이면 진작 독립했어야지. 우리 회사가 내 첫 번째 파트너가 되어줄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과거의 고난이 모두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 어두운 날들이 있었기에 누가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지 알 수 있었다. 깊은 밤, 나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강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박민준 씨가 방금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조건대로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네라고 답장하고 밤의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3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려 하고 있었다. 조정 당일, 민주는 딴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고 법정에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어머니 김영숙도 와 있었다. 잿빛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정 합의서에 따라 강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다. 박민준 씨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첫째,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둘째, 이서윤 씨의 주택구매 출자금 1억 5천만 원 및 그에 상응하는 증식분을 반환한다. 셋째,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넷째, 개발지구 오피스텔을 시가로 환산하여 8천만 원을 보상한다. 나는 함정이 없는지 꼼꼼히 각 조항을 읽었다.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이서윤,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나는 냉소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주 관대한 처사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 천한 것, 우리 집에서 3년이나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돈까지 뜯어가? 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을 끊었다. 김영숙 여사님, 언사에 주의하십시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저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박민준 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재산 분할 액수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민준이 시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내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을 때 문득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변해버렸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수연이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다가왔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나는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다. 전부 우리 조건대로. 수연이는 환호하며 나를 껴안았다. 정말 잘 됐다. 가자, 축하하러.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왕 대표님, 회사 동료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창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다. 열어보니 모두 같은 링크였다. 한 유명 언론사에서 발표한 장문의 기사였다. 한 직장 여성의 가정폭력 극복기. 나의 사연을 상세히 다루고 회사 CCTV 영상과 법원 증거 자료 캡처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건 누가 공개한 거야? 나는 놀라서 수연이를 쳐다봤다. 그녀는 신비롭게 윙크했다. 언론사 친구.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모두가 알아야지. 난. 보도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오후가 되자 가정폭력 이겨낸 여성 디자이너라는 해시태그가 지역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내 SNS 계정 팔로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많은 낯선 네티즌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다. 더 놀라운 것은 러브포에버 웨딩그룹에서 이사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이서윤 씨 기사 보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는 협력을 앞당겨 당신의 스튜디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핸드폰을 쥔 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와 수연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인생이 정말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다. 박민준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가 한 작은 언론사에 제보해서 당신이 재산을 나누기 위해 가정폭력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왕 대표님의 부적절한 관계도 암시했고요. 나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역시 악의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가정폭력 극복 여성 디자이너의 진짜 얼굴? 사장과 불륜, 남편에게 거액 요구. 댓글창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를 꽃뱀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떡하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 합의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없겠지만 여론이. 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해명 성명을 발표해야 할까요?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수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니, 우리는 반격하는 거야. 서윤아, 네가 그동안 썼던 가계부, 병원 기록, 그리고 박민준의 협박 문자 메시지 전부 공개해. 사실이 말하게 하자. 수연이와 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상세한 증거자료가 첨부된 장문의 SNS 게시글을 작성했다. 수연이는 몇몇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도 연락해 후속 보도를 요청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나의 해명 게시글은 수만 번 리트윗되었고 여러 언론사에서 피해자 유죄론을 비판하는 칼럼을 발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전에 박씨 집안에 당했던 몇몇 먼 친척들까지 나서서 김영숙이 이전 며느리를 어떻게 학대하여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한 과거를 폭로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심지어 고향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 집안 망신이라고 욕을 했다. 셋째 날 민준이 갑자기 내가 임시로 머무는 아파트 아래에 나타났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정문을 사이에 두고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쏘아봤다. 이서윤, 이제 만족해? 나 직장도 잃고 고향에도 못 돌아가게 됐어. 이제 기뻐?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나는 그를 말렸다. 박민준 씨, 당신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건 전부 당신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내가 쓰레기였어. 3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그 기사들 좀 내려주면 안 될까?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니 문득 모든 것이 황당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줏대 없는 겁쟁이. 박민준,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진실을 덮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엘리베이터로 돌아섰다. 잘 사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셨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우리 딸 고생 많았다고 하셨단다. 꿈에서 깬 후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서윤아, 엄마 고향에 가서 내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다. 네가 이제 고생 끝났다고 알려주고 싶어. 나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스튜디오 준비가 한창이었다. 수연이가 자청했다. 마침 저 휴가예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다녀올게요. 그들이 떠난 다음 날 나는 새로 임대한 사무실에서 가구를 배치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서윤 씨 되시죠? 한 남자가 물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잡지사 편집자입니다. 기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열리는 도시 여성 창업 포럼의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멍해졌다.
저는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편집자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창업가로 당신의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포럼에는 많은 투자자와 언론이 참여하니 스튜디오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텅 빈 사무실에 서 있었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바닥에 쏟아졌다. 한 달 전 나는 박씨 집안에 감금되어 어떻게 탈출할지만을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갖게 되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재탄생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기묘했다. 박씨 집안은 나를 영원히 발밑에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른다는 것을. 밤에 영상통화를 하며 나는 어머니와 수연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는 화면 저편에서 눈물을 닦으셨다.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연이가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기다려, 이 대표님. 곧 인생의 정점에 오를 테니.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통화를 끊기 전 수연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아, 맞다. 박민준 쪽, 그가 다시 와서 행패 부리지는 않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그가 두렵지 않아. 이것은 진심이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후 민주는 내 눈에 더 이상 무서운 악마가 아니라 그저 가련한 실패자일 뿐이었다. 잠들기 전 왕 대표님에게서 디자인 의뢰서가 도착했다. 호화로운 결혼식의 전체 비주얼 콘셉트였다. 예산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첨부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객님이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사연이 있는 디자이너라서 작품에 분명 영혼이 담겨 있을 거라고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젓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의 빛이 얼굴에 반사되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가랑비가 내렸다. 나는 우산을 쓰고 법원문 앞에 서서 기자들이 몰려왔다가 예의 바르게 물러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간의 언론 노출 덕분에 나는 이제 대중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서윤 씨 판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가정폭력 방지 공익 활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스튜디오는 언제 개업하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저 멀리 초라한 한 인형에 꽂혀 있었다. 민주는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혼자 비를 맞으며 마치 상갓집 개처럼 서 있었다. 판결은 조정 합의보다 나에게 더욱 유리했다. 혼인 관계 해소, 주택 구매 출자금 2억 원 반환, 정신적 피해 보상금 8천만 원으로 증액, 은닉했던 개발지구 오피스텔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절반의 지분을 내가 갖게 되었다. 민주는 모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서윤아, 수연이가 인파를 뚫고 다가와 흥분해서 서류를 흔들었다. 방금 판결문 원본 받았어. 강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최근 가정폭력 소송 중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 중 하나래.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빗물이 종이 위에 떨어지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이 판결문은 단지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나 이서윤은 더 이상 남에게 짓밟히는 약자가 아니라는. 가자, 축하하러. 수연이가 내 팔짱을 꼈다. 왕 대표님이랑 다른 분들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셔.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한때는 이 남자의 눈빛 하나에 내가 벌벌 떨었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그저 평온할 뿐이었다. 식당 예약석에는 어머니와 왕 대표님, 강 변호사,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몇몇 친구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어머니는 눈가가 붉었지만 정신은 아주 맑아 보이셨다. 왕 대표님은 샴페인을 들고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항상 진지하던 강 변호사마저 보기 드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은 취하는 날이야. 왕 대표님이 모두에게 술을 따랐다. 우선 우리 서윤이가 자유를 되찾은 것을 축하하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속에서 나는 문득 모든 것이 꿈결 같았다. 석 달 전 나는 그 아기의 찬 집에 갇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악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만의 사업과 친구들까지 갖게 되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기묘했다. 두 번째로 왕 대표님이 계속했다. 이서윤 디자인 스튜디오의 정식 설립을 축하하며 서 이사님께서 대신 전해달라셨어. 러브 포에버 그룹이 당신들의 첫 번째 전략적 파트너가 될 거라고. 또 한 차례 환호가 터졌다. 강 변호사는 나에게 정교한 선물 상자를 건넸다. 작은 선물입니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고급 만년필과 메모지 세트였다. 위에는 스튜디오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꽉 껴안았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어머니가 이불을 잘 덮고 주무시는지 보려고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 깨어 계셨다.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를 보고 계셨다. 엄마, 왜 아직 안 주무세요? 어머니는 황급히 손에 든 것을 감추셨지만 나는 이미 보았다.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으셨다. 그냥 내 아빠한테 이 좋은 소식 전해주고 싶어서.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내가 슬퍼할까봐 좀처럼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서윤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했지만 예전에 내 아빠가 떠나기 전에 제일 마음에 걸려했던 게 너였어. 어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셨다.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남들한테 당하고 살까봐 걱정했지. 코끝이 찡해지며 아버지의 따뜻했던 큰 손과 호탕했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아빠가 지금 네가 이렇게 강해진 걸 아셨더라면 분명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껴안았다. 아빠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엄마도 그러시죠? 당연하지. 어머니는 울다가 웃으셨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나는 꿈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셨다.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잠에서 깼을 때 베개싯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스튜디오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왕 대표님은 유능한 직원 몇 명을 소개해 주었고 수연이는 가성비 좋은 사무용품 공급업체를 연결해 주었다. 어머니마저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후방 지원 업무를 자청하셨다. 개업 전날 나는 새로 단장한 스튜디오에 홀로 서서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과 첫 디자인 샘플들을 바라보았다. 전례 없는 성취감이 밀려왔다. 웨딩 플래닝 회사의 작은 팀장에서 나만의 스튜디오를 가진 대표가 되기까지 이 길은 험난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자신을 도시여성 창업협회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다음 달 업계 정상회담에 연사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단호했다. 특히 개인적인 경험을 창작의 영감으로 승화시킨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섰다. 해가 지고 온 도시가 금빛 노을에 잠겨 있었다. 석 달 전 나는 가정폭력과 감금에 시달리던 불쌍한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개업 당일 스튜디오 문 앞은 화환으로 가득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와 잠재 고객들이 축하하러 와주었다. 왕 대표님과 러브포에버에서 이사님이 직접 테이프 커팅을 해주었고 수연이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이 대표님, 한여 기자가 내 앞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창업가로의 변신이 정말 놀랍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주변의 떠들썩한 풍경을 보며 문득 모든 것이 꿈결 같았다. 사실 저는 그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많은 여성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저처럼 운 좋게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하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활동도 하실 건가요? 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강 변호사님과 상의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마칠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가정폭력 방지 법률 지원 기금을 설립할 겁니다. 기자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내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수연이가 몰래 다가왔다. 이야,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점점 멋있어지는데? 나는 웃으며 그녀를 툭 쳤다. 놀리지 마. 오늘 내 도움이 없었으면 분명 허둥지둥했을 거야. 뭘, 우리 사이에. 수연이가 윙크했다. 아, 그리고 어머님께서 집에 맛있는 거 잔뜩 준비해 놓으셨다고 일찍 들어오라고 전해달라셨어.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는 스튜디오 문을 잠갔다. 석양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만 발걸음은 전례 없이 가벼웠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으셨다. 축하 케이크까지 사오셨다. 나와 어머니는 마주 앉아 잔을 부딪혔다. 엄마, 고맙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엄마가 아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불구덩이 속에 있었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어머니가 눈가를 닦으셨다. 엄마가 너한테 고맙지. 네가 강하지 않았더라면 엄마 이 늙은 몸은 아마 벌써.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서둘러 어머니의 말을 막았다. 엄마는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제가 사업 성공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보셔야죠.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나와 어머니는 모두 멈칫했다. 이혼 후 내가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아, 너 아직 사랑을 믿니? 나는 어양가지 한 젓가락을 집어 천천히 씹었다. 사랑을 믿느냐고? 민준의 기만과 상처를 겪은 후 나는 분명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믿어요. 왜 안 믿겠어요? 다만 다음번에는 더 신중해져야겠죠.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그래, 그럼 됐어? 식사 후 나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다. 핸드폰이 밝아졌다. 수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 말하는 걸 잊었네. 오늘 어떤 잘생긴 남자가 몰래 네 연락처 물어보더라. 네 강연 듣고 팬이 됐대. 알려줄까 말까?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말해봐.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3년 전 오늘 나는 민준에게 시집갈 준비를 하며 평생의 의지처를 찾았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이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만 전례 없는 자유와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왕 대표님이었다. 김 팀장, 아니, 이 대표. 방금 큰 건 하나 들어왔어. 고객이 당신을 지명했어. 예산은 이 정도. 뒤이어 놀라운 액수의 숫자가 따라왔다. 나는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내고 밤의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